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사진을 올려놨다라고 막 한참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의도 공원의 사진을 올려놨으니까 감상을 좀 하시고요. 자, 오늘은 빠르게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 몇 개 해놓으신 분들 계시는데 질문은 또 따로 모아가지고요 한번 해보고요. 오늘 아침 채슬리 모닝 브리프에서도 좀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한 게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채슬리 모닝 브리프 아침에 어제 미국 시장도 막 반도체 많이 빠지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채슬리 모닝 브리프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힐링되는 느낌이지. 그런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주식에 1억 투자한 직장인 30년 후 한국은 4억, 일본은 23억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기사인가 이렇게 될까봐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그죠? 요즘 한국 시장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비판은 항상 좋습니다. 그죠?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부분은 좋은데 너무 비관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 기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가 노후를 바꾼다. 노후해법. 자본시장에서 찾은 일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이 5%에 그쳤지만 여기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세 차익 그리고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 자, 5%에 그쳤지만 일본 증시는 11% 그리고 미국 증시는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30대 직장인이 1억 원을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30년 후 은퇴할 때쯤 4억 봅니다. 4억. 30년 후에. 일본과 미국 직장인들은 각각 23억, 미국은 39억이 됩니다. 13%를 계속 복리로 가면 1억이 30년 뒤에는 39억이 되는데 우리는 겨우 4억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 복리의 마법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15년 넘게 2000에서 3000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 미국과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인 결과다. 각국 증시의 성적 차이는 은퇴 생활자들의 부격차로 이어졌고 한국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22년 기준으로 5억 원 남짓입니다. 반면 미국 60대 가구주의 자산은 지난해 25억 원에 달하고요. 지난 5년간 한국의 60대 자산이 1억 원 느는 동안 미국은 5억 원 넘게 불었고요. 불어난 미국의 주식 가치는 연금도 더 윤택하게 바꿨고요. 미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해서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비율인데요. 평소에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연봉 8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미국은 85%니까 미국은 훨씬 높겠죠. 미국이 1억이라고 보면 그래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연금으로 받는 게 그래도 한 8,500씩 받으니까 굉장히 여유로울 수가 있겠네요. 그동안에 받던 소득의 한 85% 받으니까. 자, 반면 한국은 5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투자 업계에서는 고령화 노후 대비가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제일 목표는 저는 이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해소. 네. 자,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도 해법을 증시에서 찾았고요. 2016년 일본인들이 현재 자산으로 노후를 보내기에는 2억 원이 부족하다는 금융청 보고서가 나오자 일본이 발칵 뒤집혀졌고요. 그러자 정부가 나서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개혁 등의 조치를 통해서 증시 부양을 주도했고, 그 결과 올해 니케이 225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네, 근데 여기도 적혀 있지만 우리가 뭔가 통계적인 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 샘플링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부분은 이 타이틀에서 얘기하는 대로 30년 후에 한국은 4억이고 일본은 23억이다. 네, 요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르느냐가 다릅니다. 만약에 99년 말부터 10년을 잘랐었다. 그러면 99년 말 나스닥이 2000년 초에 5100을 찍었었잖아요. 그 5100을 찍었는데 2013인가 14년 돼야 2014년 그때 돼야 5000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12년 투자했더니 본전이었어요. 본전. 네, 거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 한 2% 정도 더해줘야 되겠지만 어디서 어디부터 이렇게 자르는가가 대중에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기사 좀 더 읽어보고요. 예,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이 기사를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증시 밸류업과 국민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도쿄 시부야구 다이칸야마에 있는 스타야 서점 중앙에 있는 매대 한쪽이 노후자금 준비와 신소액투자 비과세 제도에 대한 책으로 빼곡했는데, 점심시간을 맞아 이곳을 찾은 30, 40대 직장인들이 책을 고르느라 열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중 한 명인 스가노고 씨는 요즘 연금 재테크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니케이 225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그의 개인연금 수익률은 50%를 넘었네요. 스가노 씨는 일본의 30, 40대 부모 세대보다 자산이 적은데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서 요 니사 소액투자 비과세 제도 니사를 통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니사 앱 활용이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국의 증시 연평균 총 주주 수익률이 대만도 10% 나오군요. 자, 현금과 저축의 나라이던 일본이 달라지고 있고 1990년대 거품 붕괴 트라우마와 디플레이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안전자산을 고집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니케이 225가 4만선 근처까지 올라 지난해 일본 가계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는 약 27%나 올랐네요. 자, 불을 붙인 게 일본 정부죠. 기시다 후미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자산 소득 배증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올해 1월 파격적인 신니사 혜택을 도입했고요.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연장을 했고, 평생으로.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액을 120만 엔에서 360만 엔으로 누적 한도를 600만 엔에서 1800만 엔까지 3배씩 늘렸네요. 자, 투자 바람은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 니사 계좌 개설 건수가 23년 한 달 평균 18만 건이었었는데 올 들어서는 53만 건으로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입한 사람만 200만 명을 훌쩍 넘었고요. 우리나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가 출시 8년 만인 지난달에야 누적 기준 5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을 하면 상당한 열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장형 투자 계좌에 유입된 금액은 5천억 엔에서 1조 5천억 엔으로 3배가 늘었고요. 이 중 91%는 국내 주식, 9%는 해외 주식에 투자가 됐다고 합니다. 해외로 떠나던 돈이 일본 국내 증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루 야마노 이 다이와 자산운용본부장은 오랜 재팬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장기 디플레이션, 그리고 기업들의 내재 중심 경영, 개인 투자자들의 현금 중시 경향 등 3가지를 꼽았는데요. 그는 최근 세 부분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과 기업의 실적 향상이 선순환 구조에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일본을 방문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죠.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도 니온 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는 본격적인 선순환에 들어섰고 일본 증시는 여전히 상승 여지가 있다면서 특히 니사를 통해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반쪽짜리 혜택도 가로막힌 한국. 도쿄 증권거래소가 지난해 3월 PBR 1배 미만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 ROE와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서를 내라는 지침을 공식화했었고요. 이른바 저 PBR 개혁인데 니케이 225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는 기업의 실적 개선도 있지만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성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ISA 가입률은 10%대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여전히 저조하고 ISA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 방식을 모색하고 청년층을 유인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반드시 개선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월급에서 떼가지고 연금에다가 계속 많이 넣고 있는데 이 연금 수익률이 개선이 되려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싸게 거래될 때 국민연금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하고 합의가 돼서 반드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개선시켜야 될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면서 해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옛날에 했던 얘기가 또 그대로 도돌이표처럼 좀 반복이 되는데 예,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있다가 나와서 다 대기업 계열의 자산운용사로 가서 거기서 또 CEO도 하셔야 되고 CI 뭐 이런 거 하시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못하고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정치권에서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관련된 다른 기사 하나만 더 볼게요. 자산 8억 은퇴자 포트폴리오 안 바꾸면 12년 내 원금은 바닥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야, 포트폴리오를 안 바꾸면 자산 8억인데 12년 내 원금이 바닥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돈을 계속 쓰기만 하면 벌지는 못하고 그죠? 자,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을 창출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모든 직장인의 꿈이다. 그렇죠. 하지만 목돈을 부동산에 묻은 채 예금과 단기 근로로 버티는 게 대다수 한국인의 현실이고요. 전문가들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국내외 주식 비중을 늘리고 벤처 투자와 채권을 혼합해서 분산 투자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국내 퇴직 근로자들은 자산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요.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자산 상위 20% 가구가 보유한 수익 창출 가능 자산은 7억 7천만 원 정도인데 거주 부동산이 6억 한 4천이고 자동차가 2,580 등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거주 부동산과 자동차는 제외한 수치군요. 자, 자산 배분은 근데 자동차는 수익 창출 자산은 아니다, 그죠? 자산 배분은 거주 외 부동산이 5억 4,600만 원으로 한 70.3%를 차지하고 있고 예금이 16.2, 보험이 5.8로 이루어져 있네요. 주식은 국내 주식으로만 7.7%에 불과합니다. 5,950만 원 상당이고요. 근로소득 없이 연간 지출 수준인 8,767만 원을 유지하면 12년 만에 자금이 고갈되네요. 야, 연간 8,767만 원, 한 달에 거의 700만 원 정도씩 써야 되네요. 거주 부동산 일부 처분 등으로 수익 창출 가능 자산 규모를 12원까지 늘리고 포트폴리오 합산 연평균 수익률을 약 6%에 맞춘다면 이 기간은 22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률을 6% 정도 맞추면 예금이 10%, 보험이 5%, 요 비중은 줄이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비중을 각각 20%로 늘리는 것이 전제이고요. 미국 주식의 예상 세후 수익률은 10.1%로 포트폴리오 중 가장 높고 여기에 벤처 투자 10%, 채권 투자 15%를 곁들여서 균형을 맞춘다. 박승영 한화연구원은 미국 주식은 한국의 미약한 주주 환원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은 짝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도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성, 지나치게 높은 안전추구 성향을 국내 가계 자산 배분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고요. 김진웅 소장은 부동산 치중은 고도 성장기에 유효하던 방식이라면서 해외 주식과 관련한 훈련 및 경험이 부족하다면 타깃 데이트 펀드, TDF 등 간접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을 했다. 네, 어제 테슬라 커버드 콜 ETF가 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하고 미국 주식하고의 수익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미국이라는 정부와 달러의 기축통화 그리고 페드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 등등 미국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혜택 등등 감안을 하면 미국 주식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제가 봐도 유리해요. 유리한데 일단 미국 주식 22% 세금을 내야 되고 한국은 세금 안 내야 되고 어제도 금투세에 관련된 질문을 누가 해주시긴 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죠. 네, 최소한 미국의 그 주식시장과 같은 수준, 그 똑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는 만들어 놓고 세금을 매기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소액 주주들 뒤통수 치는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법질서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 이렇게 제한을 해두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식시장은 우리의 노후가 달려 있어요. 노후가 달려 있는데 그 편의점에서 뭐 한 5천 원짜리, 만 원짜리 생계형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네, 그런 도둑질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잖아요. 그 5천 원, 만 원짜리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일이 발생을 하면 네, 그거 못하게 해야죠. 이제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걸 갖다가 여야가 그런 법 하나 제대로 상정을 못 시킨다는 거는 네, 그거는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네, 개선을 시켜놓고 얼마든지 주식으로, 배당으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도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아, 참, 그러면, 그래도 지금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있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경영을 하고 있고, 글로벌 탑 티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우리가 주주 뒤통수를 때리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압축해가 투자하면 그나마 세금을 지금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실력이 있느냐, 그거는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핵심 우량 자산, 핵심 우량 기업 플러스 지배구조의 그동안에 주주 뒤통수 친 그런 경력이 최근에 10년 사이에 그런 이력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투자하면 한국 시장 재밌습니다. 시클리컬한 그런 변동성이 재미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비상경영 선언, 삼성 모든 임원 주 6일 근무 시. 아, 모든 임직원이 아니고 임원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뭐 직원들까지 주 6일 근무는 못 시키죠. 지금은. 자, 그래도 저는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항상 떼돈을 벌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경영 선언하실 때마다 깜짝 놀랐었어요. 아니 그 정도로 뭔가 안 좋나? 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항상 우리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식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마치 주식에 달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거의 한 20년 전에 제 여기 투자 노트에 써놨어요. 내가 이제 주식에 귀재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고점이라고. 왜냐하면 돈은 시장이 벌게 해주는 건데 내가 잘해서 돈을 벌었구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놨었는데요. 이건희 회장님도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럴 때 보면 항상 비상경영을 딱 선언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전의 삼성 모습이 지금은 안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의 임원들이 이러면 이번 주부터 주 6일 근무를 시작하고요.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환율, 유가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임원 주 6일제가 재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삼성 계열의 한 임원은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임원부터 경각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환율과 유가가 치솟는 등 경영 여건이 나빠진 것도 감안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네.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도 주 6일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또 돼 있네요. 네. 산업계는 비상경영이 재계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SK그룹도 지난 2월부터 수뇌부와 주요 계열사 CEO들이 토요일에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토요 사장단 회의를 20년 만에 부활시켰다. 네, 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뭐 쭉 얘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화요일이었나요? 모임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권사 다니는 직원인데, 5시 되면 PC가 무조건 꺼지고요. 일을 아예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기업 계열 증권사인데, 그런 게,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최상무는 새벽 5시 출근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반 출근해가지고 좀 늦게 퇴근하는 편이고 각자 일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근무하는 시간이 새벽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 늦게도 할 수가 있고 한데 저희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아침에 채슬리 모닝 브리프도 그렇고 그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개하는 이유가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꽤 봅니다. 네, 꽤 보는데 증권사 PB 분들도 보시고 그렇게 보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분이 저 채슬리 임직원 분들의 그 하나의 좀 자신감이 엿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도 선수 김재범 선수였던가요? 그 유튜브 쇼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후배 유도 선수를 앉혀놓고 사람들이 재능은 타고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라 나는 물론 재능 타고난 분들이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노력을 타고났다라고 하면서 나는 어떤 운동을 했었어도 나는 1등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나는 노력만큼은 정말 남들보다 무지무지하게 더 많이 노력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영상을 보면서 참 감명 깊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참 열심히 합니다. 저희 자산운용 업계에 계신 분들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 주 5일 근무해가지고는 이 주식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거의 주 6일 근무나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갖다가 강제로 하지는 않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우리는 프로야구 선수라는 거죠.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다. 그래서 항상 모여서 훈련할 때만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훈련 시간 아니면 놀아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끊임없이 엄청난 노력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그 대기업에서 5시면 PC가 다 꺼지고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다 스타벅스 가서 일하시고 아마 그러시겠죠. 그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게
타고난 근면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각국 피벗, 각자 도생, 요 부분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는 이유가 제롬 파월 의장의 갑작스러운 매파 발언, 이 때문이잖아요. 그동안에 긴축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 안 풀어주나 했다가, 그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사실 그 QT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2019년 8월 달에도 7월 말에 처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때 2018년부터 시작했던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그 페드가 계속 시중에서 그 채권을 시중에 풀려 있는 채권을 사주면 돈이 풀리잖아요. 풀리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반대로 하면서 오히려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는 요 QT가 딱 멈추는 그 순간이 주가가 위로 이제 빵 튀게 되는 순간이 될 건데, 근데 다른 나라들이 어제 한국은행도 먼저 선행해서 얼마든지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이 페드보다 앞서서 피벗에 나설 전망이고요. 통화정책의 전환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 유출 등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경제에 큰 충격이 없다면 곧 통화 긴축을 완화할 것이라면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 디플레이션이 아니고 디스인플레이션이죠. 이 과정에 좀 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CB가 올해 6월부터 현재 연 4.5%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발언이고요. 6월부터. 원래 페드도 6월부터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하는데 ECB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할 지금 예정인가 봅니다. ECB 집행위원이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도 중대한 충격이 없다면 6월 초 첫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인하 시점을 또 제시를 했네요. 유럽 경제가 미국에 비해 약세인 만큼 페드보다 앞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IMF는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 평균값 전망치를 0.9%에서 0.8%로 하향 조정을 했네요.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 현재 미국 5.2에서 5.5%와 1%포인트 차이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 세계 각국이 미국의 보조를 맞추던 기존 통화정책 운용에서 벗어나 각자 도생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난달 21일 25bp 내렸고요. 대만 중앙은행은 오히려 지난달 기준금리를 0.125%포인트 살짝 올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그 지준율을 큰 폭으로 인하를 했다. 뭐 그랬었는데 오늘 아침 우리가 채무핑 할 때 왕 차장 자료를 보면 상해 종합지표지수 연초 이후로 3%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고요.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의 주가들이 꽤 좋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은행들도 지금 52주 신고가,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 농업은행이 역사적 신고가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자 도생하면서 통화정책은 분명히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 G1, G2, G3로 해가지고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봤을 때 중국하고 유럽이 통화 긴축 완화에 중국이 먼저 시작했고 유럽이 곧 따라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니까요. 하반기에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AI 주권을 강조한 네이버 리벨리온 기술 종속 우려 얘기가 있는데, 자, 생성형 인공지능 경쟁이 국가대항전처럼 흘러갑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드 IT쇼 2024에서 열린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하정우, 배우가 아니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님입니다. 이 센터장은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대항전처럼 흘러갑니다. 각국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행사장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네요. 전시장 한쪽에 마련된 행사장은 강연을 듣기 위한 인파로 가득했고요. 서 있을 공간도 부족해서 일부 관람객은 행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림판 틈새로 지켜보기도 했고요. 하 센터장은 네이버의 LLM인 하이퍼클로바 X를 중심으로 네이버의 AI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인데, 그는 AI가 막대한 파급 효과를 지닌 만큼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생성 AI 도입이 시작됐다면서 모든 나라가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AI만 사용하게 되면 국가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이에 무대에 오른 AI 반도체 기업의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도 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독립운동 같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한 그는 AI 주권을 지킬 수 있을지, 노력의 결과물이 외산으로 넘어가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고요. 더 넓은 시각에서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잘 만든 차도 도로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으면 빨리 달릴 수 없다면서 AI 발전에 대비해서 반도체는 물론 발전소를 비롯한 전력 공급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이버의 최근의 주가 하락 중에는 저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많이 써봤잖아요. 많이 써봤는데 최근에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배송비, 물건값은 2,000원인데 배송비가 또 4,000 얼마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냥 쿠팡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빨리 그냥 받아보는 게 낫다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 네이버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슨 타격 이런 것보다는 지금 네이버가 과연 이 생성형 AI 모델 LLM에 있어서 이 하이퍼 클로바 X가 과연 클로드나 챗GPT나 뭐 바드라든지 아니면 MS의 또 다른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과연 경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자료 만들 때 많이 해보거든요. 삼성전자의 과거 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알려줘라고 했을 때 쭉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분명히 네이버는 한글 데이터가 챗GPT가 끌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많다. 우리가 훨씬 많다. 네, 몇 배라 했죠? 5,400배? 자, 그러면 그 한글 데이터로 생성되는 AI만큼은 좀 압도적인 그런 차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시는지 그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정우 센터장님이 하정우 센터장님이 영화배우 하정우만큼 멋있게 만들어내시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I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AI 혁명 최대 수혜는 미국도 중국도 아니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 어느 나라일까요? 국제통화기금이 영국을 AI 혁명의 최대 수혜 국가로 지목을 했네요.
자, IMF는 AI로 인한 영국의 연간 생산성 증가율이, 요게 핵심입니다.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항상 생산성을 증가시키느냐. 네. 자, 0.9에서 1.5%에 달해서, 그래요. 영국 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영국 생산성 증가율은 세계 평균 증가율 0.1에서 0.8%를 한참 웃돈다. 이는 영국의 경제 구조에 기인을 하는데 금융 등 서비스 비중이 높기 때문에 AI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는 설명이고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기준 영국 서비스 산업은 영국 전체 경제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네요. 이야, 그래요. 영국 서비스 산업이 IMF는 영국은 강력한 디지털 인프라와 숙련된 노동력, 혁신 생태계, 규제 체계 덕분에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2%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그 근거로 재정 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등과 함께 AI 발전을 드러내요. 다만 올해 영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6에서 0.5%로 오히려 하향 조정됐네요. 주요 G7 국가 중에서 독일이 0.2%인데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고요. 영국은 최근 수십 년간 생산성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IMF는 다만 2025년에는 영국이 1.5% 성장을 해서 캐나다 2.3%, 미국 1.9%에 이어서 G7 국가 중 세 번째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네. 자, 요 기사에서 우리가 AI를 이용을 해서 생산성이 증가하는 부분이 언급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 AI 서버라든지 이 툴을 지금 누가 더 잘 만드느냐. 그래서 그 툴이 병목이다 보니까 서로 이 툴을 가져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그 툴을 가져다가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가 AI를 대입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게 앞으로 올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뭐 앞으로 거의 뭐 3년에서 한 5년 동안은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기업, AI 때문에 망하는 기업, 디스럽터라고 하죠. 파괴자와 파괴되는 기업은 어딘지 그거 발라내는 노력이 앞으로 5년 내내 해야 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깥 화창한 날씨만큼 화창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